안녕하세요. 스포츠 주민의 아나운서 조윤경. 허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핸드볼 리그가 지난 2월 3일 개막했습니다. 6개월간의 대장정이 들어갔죠? 이제부터 뜨거운 핸드볼 리그 속으로 폭 빠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핸드볼 하면은 여자 대표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84년 LA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차지했었고요. 88년, 92년에는 연속으로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95년 세계 여자 핸드볼 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하고요. 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또 은메달을 땁니다. 네. 이건 대단한 성적이죠. 네, 특히 이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는요, 90년대 뛰던 이른바 아줌마 선수들이 재복귀를 하면서 맞아.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 핸드볼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본다고요? 그럼요. 일단 핸드볼 하면 조금 안타까운 것이 비인기 종목으로서 선수층도 얇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종목이었다는 거.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대단한 선수들이 이 맥을 이어간다는 거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그 재미난 이야기 쭉 알려드릴 테니까요. 모두 주목하세요. 달리고, 뛰고, 던지는 요소가 모두 포함된 박진감 넘치는 스포츠. 풍부한 볼거리로 한 번 보면 눈을 뗄 수 없는 명장면들과 핸드볼 경기 속에 숨은 비밀의 정체는 물론 전 국민을 하나로 만들었던 그 순간, 그날의 감동을 다시 전합니다. 핸드볼이 함께했던 영광의 순간들을 짚어보는 오늘의 시간. 지금 주목해야 할 스포츠, 핸드볼입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전문가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핸드볼 신화를 이끌어낸 주역, 현재 여자 청소년 대표팀의 오성옥 감독과 한국 스포츠 개발원 책임연구위원인 송주호 박사와 함께합니다. 네, 송지호 박사님은 오늘이 세 번째 출연이신데 소감이 어떠세요? 예, 그래서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요. 특히 또 오 감독님을 뵙게 돼서 또 영광입니다. 네, 맞습니다. 또 우생순의 주역 오성옥 감독님, 여자 핸드볼의 신화를 쓰신 분이죠. 올림픽 5회 출전에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면서 한국 핸드볼의 그야말로 자랑스러운 기둥이십니다. 빠른 몸놀림과 거침없는 슛을 꽂아 넣으며 팬들을 열광하게 했던 오늘의 주인공. 몸을 던져 상대편의 공격을 막아내는 투혼이 빛났던 오성옥 선수인데요. 대표팀을 승리로 이끌었던 주역, 그녀의 활약상을 지금 공개합니다. 이때 골네트를 흔드는 그 모습들, 그것도 연속으로 계속 터져 나오는 그 모습에 와, 정말 핸드볼이라는 게 이렇게 재밌는 경기구나 그쵸. 라는 생각이 들고, 또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또 뛰셨어요. 네.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말 힘든 훈련을 많이 극복하고 그리고 올림픽 때마다 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주목을 받지 못하는 스포츠가 됐습니다. 네. 하지만은 이런 상황에서도 열심히 했고 그렇지만은 선수층이 얕다 보니 선수들이 올림픽에 뛸 기회가 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독님들께서 노장 선수들을 다시 또 코트에 서게 할 수 있게 또 만들어 주셨고 또 아줌마 무대라는 그런 우생순 신화를 이제 창조를 했죠. 이 대한민국의 그 핸드볼 여자팀이 그 대단한 것이 그 대한민국의 그 구기 종목 최초로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종목이 바로 여자 핸드볼입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때였죠. 구기 종목 최초 올림픽 금메달이 탄생한 1988년 서울 올림픽. 우리나라는 당시 핸드볼 최강국 소련과 맞붙었는데요. 체격이 큰 선수들과 대등한 경기를 진행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특유의 근성으로 끝까지 투혼을 발휘한 대한민국 선수들, 마침내 꿈에 그리던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대등한 경기를 펼쳤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우리 동점을 5번을 했고요. 그리고 역전 2번을 시키면서 21대 19로 국위사상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 메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 올림픽 4위를. 그렇습니다. 네, 저도 네. 그때 1학년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국가대표가 되겠다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네. 그때 당시 또 선배 언니들 그리고 감독님들께서 이렇게 하염없는 눈물을 이제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안겨줬던 기적 같은 승리였어요. 그렇군요. 자, 이제 또 핸드볼의 역사부터 좀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했던 핸드볼, 언제 어디서 시작되는지 궁금하네요. 그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되는데요. 그 깃털을 채운 그 이 가죽 주머니를 여러 사람이 서로 빼앗아서 이 정해진 장소에서 던져 넣는 그런 경기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근대 그 핸드볼의 그 형태를 갖춰진 것은 이 독일에서 이 1915년부터 여자 국기 스포츠로서 시작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핸드볼이 어떻게 좀 시작이 된 건가요? 네, 그 한국에서는 1936년 그 일본에서 유학하고 돌아와 그 학교 교사로서 있었던 몇몇 사람들이 네. 그 학교 운동회 그 프로그램에 그 핸드볼을 넣으면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11인제에서 경기가 시작되었는데 그 1939년에 그 7인제로 소개되면서부터 발전하게 되었고요. 1945년 그 7월에 대한송구협회가 그 창설됐고 1960년 무렵 9월에 그 국제 핸드볼 연맹에 가입되면서 우리나라도 핸드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제 이 스포츠가 자리 잡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모든 룰이라든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가를 알아야지 사실은 더 재미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가만 보다 보면은 농구랑 약간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자세히 보면 완전히 달라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스포츠에 대해 조금 잘 알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핸드볼 룰과 경기 방식 좀 알려주시죠. 예, 코트 안에서는 7명이 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 포지션에는 포월드에는 3백 선수가 3명이 있고요. 네. 그리고 윙, 사이드 쪽이죠. 네. 2명이 포진돼 있습니다. 그리고 피벗 포지션은 1명이고 그리고 골대를 지키는 선수가 딱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5명의 선수는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핸드볼 하면요. 드리블하고 패스, 슛, 요 이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일품인데 드리블하고 패스할 때 보면 농구랑 약간 비슷하거든요. 그쵸. 근데 가만히 보면 농구에서는 저렇게 하면 반칙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농구 같은 경우에는 가로채기를 하면은 이제 두 손으로 받고 다시 드리블을 칩니다. 네네. 근데 상관없죠. 네. 근데 핸드볼 같은 경우는 가로채기를 하고 두 손을 잡고 다시 드리블을 치게 되면 반칙입니다. 그리고 볼을 3초 안에 이제 패스를 하지 않으면 오버타임이라고 해서 엄격한 파울을 선언을 하죠. 아니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너무너무 핸드볼을 재미있게 보시고 감동 깊게 보셨는데도 불구하고 룰을 아직까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규칙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알다가도 모르겠는 알쏭달쏭 헷갈리는 핸드볼 규칙 보다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체육관을 찾았습니다. 규칙이 비슷한 농구와 함께 비교해볼까요? 골대를 향해 가며 드리블을 하는 농구 선수. 드리블 후 튕겨진 공을 잡는 순간 발을 유심히 봐주세요. 한 걸음, 두 걸음. 앞으로 두 걸음을 간 후에 공을 던지는데요. 반면에 핸드볼은 어떤지 볼까요? 드리블을 하는 장면은 비슷해 보이지만 튕긴 공을 받아낸 후 발걸음을 보면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세 걸음까지 이동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드리블 중 손의 모양은 어떨까요? 드리블을 하는 농구 선수는 공을 감싸 쥐고 손목의 스냅으로 드리블을 하는 반면 핸드볼은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공을 바닥으로 튕기는 방식으로 드리블을 합니다. 선수의 손을 유심히 봐주세요. 손바닥이 바닥을 향하고 있죠? 만약 이때 농구공처럼 핸드볼 공을 감싸 쥐면 핸드볼에서는 반칙입니다. 농구와는 다른 핸드볼 규칙 잘 확인하셨죠? 그러면 공을 잡은 상태로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까지 예, 괜찮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볼을 잡을 때 모든 발로 잡아야만 그게 원 스텝입니다. 한 발이 떨어진 상태로 잡으면 안 되나요? 예, 짝발로 해서 스텝을 받게 되면 투 스텝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스텝 훈련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을 때마다 점프를 했다가 두 발로 착지를 네, 하는군요. 맞습니다. 잘 보셨네요. 그렇구나. 그러면 아까 얘기하셨던 포워드, 윙, 피벗 이런 그 포지션이 다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선수들은 정해진 슛 동작이 있는 건 아닌 거죠? 예, 정해진 그런 동작은 없으나 그 위치에 맞게 그 슛 동작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보통 포워드는 어떤 슛을 많이 던지죠? 포워드는 달려 들어오면서 런닝 슛을 많이 던지고요. 그리고 픽업 선수는 아무래도 수비 사이에 네. 위치가 있기 때문에 스피드가 붙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서전집 점프로 이용을 한 그런 제자리 점프라고 하죠. 그래서 득점을 올리고 그리고 윙 포지션은 아무래도 코너이기 때문에 달려오면서 그 슛 동작을 만듭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공을 던질 때 좀 힘이 잘 전달이 될까요? 볼이 제 손 안에 꽉 잡혀 있을 때 아무래도 컨트롤이 잘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왁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핸드볼 같은 경우는. 왁스요? 네.
그래서 머리에 바르는 왁스요? 아니요. 끈적끈적한 악수가 있는데요. 네. 볼이 좀 미끄러지게 네네. 되면 아무래도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네. 정확하고 강력한 그런 슛을 날리기 위해서는 이 악수를 바르지 않으면 그 스피드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처음 알았어요. 저도요. 왁스요. 왜냐하면 이제 골대가 그 이 가로가 3m고 네. 세로가 2m로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공을 꽉 쥐고 운동량을 좀 더 크게 하려면 그만큼 힘을 강하게 이렇게 슛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핸드볼의 묘미가 골키퍼를 속이고 찔러넣는 슛인데 이 역대급 핸드볼 경기를 보면 정말 다양한 슛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네. 바닥에 맞고 굴러가는 이런 뭐 회오리 좀 휘는 그 있죠. 네네네. 스핀 네네. 슛 같은 경우 뭐 탁구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런 슛도 이 핸드볼에서는 가능합니다. 선수들이 그 꽉 쥐고 있는 손 아귀에서 손가락이나 손목의 스냅을 이용해서 볼을 돌리든지 이러한 스핀을 이용해서 그 골키퍼를 속이는 동작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장면 때문에 이 시청자들이나 아니면 팬들이 상당히 그 핸드볼에 대한 열광을 하지 않나 이런 거 싶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핸드볼 경기를 보다 보면은 정말 가슴 아픈 게 오심으로 인한 억울한 상황들이거든요.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오심의 영향 여러 종목에서 많이 받고 있는데 국제 경기 치를 때마다 정말 분노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네. 근데 오 감독님이 뛰었던 2004년 올림픽에서도 결승전에서 오심점 판정이 있었고 네. 2006년 도하 아시안 게임 남자 핸드볼에서는요 카타르와의 경기에서 오심 논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오심으로 그냥 오심이었죠. 전체가 다 도배된 경기였었어요. 네. 근데 너무너무 가슴 아팠거든요. 쿠웨이트의 심판이 노골적인 판정으로 인해서 3, 4위로 밀려났습니다. 그날 신체 접촉만 해도 파울이었고요. 네. 그리고 어깨로 이렇게 부딪히거나 밀게 되면 바로 2분 퇴장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어이없었던 게 한 번에 3명이 퇴장을 당해서 어머. 공격하는 선수가 3명이었어요. 편파 판정으로 얼룩진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 카타르전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심판의 계속되는 휘슬에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우리나라 선수들 신체 접촉이 없는데도 한국의 반칙을 선언합니다. 편파 판정으로 엉망이 되어버린 코트장. 수비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요. 사실상 쿠웨이트 우리나라 선수들 카타르와의 대결이 아닌 심판과의 대결을 펼친 경기였습니다.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지를 정말 특히 뉴질랜드의 한 기자가 자기가 스포츠 취재 30년 사상 이런 경기는 처음이었다라고 한탄할 정도고 또 카타르 기자마저도 야 진짜 심판은 대단하다라고까지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이 오심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카타르 심판은 지금도 심판을 혹시 하고 있나요? 아니요. 그 후로 잘렸어요? 잘렸습니다. 잘 된 거예요. 다행이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후로 이런 편파 판정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심했기 다행이네. 때문에 네. 이거는 뭐 세계인들이 볼 수 없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수치스러운 예, 일이죠.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2004년 여자 핸드볼 경기도 저는 편파 판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당시 덴마크 경기였는데 덴마크는 굉장히 핸드볼 인기가 좋은 그렇죠. 나라인데 이 결승전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정말 그냥 몸에 있는 모든 진액까지도 쏟아낼 맞아요. 정도로 네. 모든 체력을 다 썼어요. 네. 이게 연장으로 가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감동 실화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의 배경이 된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여자 핸드볼 결승전. 핸드볼 강국 덴마크와의 치열한 접전을 펼치는 가운데 심판의 휘슬은 승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는데요. 이거는 불리한 판정에 승부는 점점 불투명해지는 듯했지만 2차 연장까지 가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대표팀 선수들의 모습은 비록 은메달에 그쳤지만 국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 연장 갔을 때 이미 모든 선수들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더 이상은 힘들다라고 생각했잖아요. 정말 힘든 경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체력 면에서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컸고요. 네. 선수들한테 심리적으로 아주 불안한 상태였었죠. 그러다 보니 이런 치열한 경기에 아무래도 소심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러다 보니 승부던지기에서 안타깝게 패했죠. 물론 이제 은메달을 딴 건 상당히 큰 일을 해냈고
또 그 이후에 언론들이 상당히 대단했습니다. 맞아요. 뭐 덴마크보다 특히 우리나라 선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활약한 선수들을 야, 이 철의 연인이다 할 정도로 왜냐하면 체력적인 부분이 완전히 올아웃 될 때까지 온 힘을 쏟아서 경기에 임하는 자세가 세계의 큰 이슈가 됐던 그런 대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세히 여쭤보는데요. 2004년에 이 30대 이른바 아줌마 선수들이 다시 복귀해서 올림픽을 나가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자세하게 네. 얘기를 해주시죠. 예, 우리 핸드볼은 비인기 종목이라는 서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에 대한 그런 메달에 대한 그런 압박감을 좀 많이 갖고 있고요.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명철 감독님께서 노우장 선수, 오영락, 그리고 이모경,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너희들이 뛰어줘야만 메달을 딸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정말 이 한국 핸드볼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말 투어는 우리가 하자 하는 마음으로 다시 이제 저희들이 코트에 서게 됐죠. 그런데 30대에 그것도 아주머니들, 네, 아이랑 아이 아주머니들이 엄마. 돌아오셔서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온 국민이 울었습니다. 그랬죠. 저도 울고 선수들도 울고 감독님도 울고 온 국민이 울었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 경기를 보면서 와 이건 정말 영화다라고 했더니 진짜로 영화로 나왔어요. 인생의 전부였던 핸드볼을 내려놓고 마트에서 일하고 있던 미숙에게 일본 프로팀의 감독인 해경이 찾아옵니다. 해경의 제안을 받고 대표팀으로 복귀하게 된 미숙. 노장 선수들은 이전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다시 뭉쳤는데요. 혹독한 훈련을 해내면서 올림픽 무대를 함께 준비하게 됩니다. 드디어 대망의 그날, 특유의 근성과 최고의 팀워크를 발산하며 결승전까지 올라가는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들.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던 그녀들의 투혼.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네, 영화 보니까 이 문소리 씨가 오성욱 감독님 역할을 맡은 것 같은데 맞아요.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문소리 씨가 제 역할을 맡았는데요. 그 어려운 기술을 잘 해내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훈련을 받으신 거예요, 그분들은? 글쎄요, 저는 그때 당시 오스트리아에 있었거든요. 근데 많은 훈련과 그리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되게 돋보였다고 하더군요. 그 영화 보고 되게 뿌듯하셨겠어요? 네, 좀 감동받았고요. 또 이게 우승순위 또 화제가 돼서 많은 또 인기를 좀 얻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좀 약간 비인기 종목에서 지금은 많은 사랑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그걸 보다 보면 사실 핸드볼만큼 몸싸움이 치열하고 그렇게 많이 달리는 경기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렇죠. 신장도 크고 덩치도 크단 말이죠. 이걸 극복할 수 있는 훈련법이 따로 있었나요? 스피드와 지구력을 동시에 키우는 키키 훈련법입니다. 핸드볼 코트의 사이드라인 20m 거리를 반복해서 달리는 훈련인 퀵 트레이닝. 달리는 속도를 점점 빠르게 올려 체력을 모조리 쓰게 만드는 훈련입니다. 그저 달리고 또 달리는 선수들. 이 훈련이 선수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일단은 퀵 훈련을 일단 하고 네. 그다음에 30분으로 게임을 띱니다. 예. 남자 고등학교 팀하고 이것도 저희들하고 덩치 큰 그 남자 고등학교 팀. 쉴 틈 없이 그냥 바로 예, 그냥. 바로 이제 그 남자 팀하고 고등부하고 이제 30분 경기를 하고 나서 다시 또 킥 와. 테스트를 또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30분을 또 경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녹초가 되고요. 그런 체력이 소모가 됐을 때 미스가 많아진다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과학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훈련법을 실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혹시 그 훈련 전과 훈련 후에 데이터 차이가 좀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퀵 훈련법은 훈련 전에 우리 선수들이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9분 10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6주 후에 훈련을 통해서 다시 퀵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9분 53초로 우와. 훨씬 향상이 됐죠. 저는 정말 궁금한데 이명수 감독님이 마지막에 막 다들 껴안고 막 울고 막 했잖아요. 근데 훈련할 때 정말 저 인간 내가 다시는 보기 싫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으신가요? 운동 딱 끝나면 감독님하고 대화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정도로. 싫기 때문에. 어. 네, 저희들 괴롭히는 이런 존재라고 네네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예, 저희들 운동 끝나면 바로 숙소 들어가서 저희들끼리 단합으로 했고 역시 결과가 또 좋다 보니 이제 감독 선생님이 이 노력에 인해서 저희들이 이제 큰 영광을 얻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자주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예, 옛날 얘기를 하면서 예, 요즘은 진짜
선수가 니네 때는 정말 잘했다, 열심히 했다 막 이러면서 칭찬을 많이 아껴주셔요. 네, 이 서양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신장 차이도 정말 엄청난데 열악한 환경에서 올림픽 은메달을 땄다는 것이 정말 저는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그렇습니다. 핸드볼의 강국들은 대부분의 그 유럽 국가들입니다. 네. 그 신장부터 해서 엄청나게 이제 체격 조건이 좋죠. 그래서 많은 선수들도 사실 유럽에서 뛰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특히 이제 유럽 핸드볼 연맹에서 주관하는 EHF라는 그 챔피언스 리그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대회는 1955년 창설됐는데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대회라고 볼 수 있죠. 유럽에 지난번에 한번 가셨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저도 유럽에서 4년간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네. 유럽 챔피언 리그를 제가 뛰었습니다. 어떤가요, 그 열기? 여기요 정말 좋습니다. 정말 부럽고 네. 그 운동할 그런 맛이 납니다. 왜 유럽 선수들이 이렇게 핸드볼을 잘하고 그리고 이렇게 열광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EHF 챔피언스 리그는 유럽 국가의 각 리그별 가장 뛰어난 성적을 보인 핸드볼 팀들이 참가하는 대회입니다. 한 조당 6팀, 총 4개의 조로 나뉘어 펼쳐지는 흥미진진한 핸드볼 경기. 핸드볼이 축구만큼 인기가 많다는 것을 증명하듯 관중석은 이미 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고 화려한 유럽 리그에서 활약을 보인 한국 선수가 있다는데요. 국내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보였던 윤경신 선수입니다. 독일 리그 12시즌 중 8시즌에서 득점왕을 차지한 윤경신 선수. 엄청난 파워와 기량에 그를 전담으로 마크하는 수비수가 있을 정도였다는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12시즌에 8시즌 득점왕이면. 야. 네, 그렇습니다. 2000년 그리고 2001년은 이 시즌 때는 정말 최고의 기량을 보여줬던 그런 시즌이었습니다. 역대 유일하게 300점 이상을 득점을 갱신했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07년 3월에는 개인 통산 2662번째 골을 기록하면서 분데스리가 개인 최다 득점을 갱신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 오 감독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잘 안 헤어지는데 자꾸 얘기를 하시면서 직접 윤경신 선수한테 연락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어저께 이게 너무 안 헤어져가지고요. 문자로 내가 왜 네 업적을 지금 외워야 하느냐. 그리고 너무 왜 이렇게 기록을 많이 남겨서 나를 힘들게 하냐. 이러면서 문자를 남겼더니요. 잘하라면서 격려해 주셨어요. 네, 이쯤에서 근데 또 제가 숨어있는 재미난 이야기거리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핸드볼 실화 영화 마찬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마찬이요? 네, 마찬. 저는 처음 들어보는 영화 제목인데요. 스리랑카를 배경으로 한 핸드볼 영화 마찬. 2004년 최초로 결성된 스리랑카 핸드볼 팀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공도 제대로 잡을 줄 모르는 그들이 독일의 클럽 대항전에 출전하기 위해 떠나게 되는데 드디어 경기 당일. 오합지졸 그들의 경기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실 독일하면 핸드볼 종주국이기도 하면서 세계 랭킹 1위로 알고 있거든요. 결과가 네, 어땠나요? 맞습니다. 예, 그 결과는 이 뻔한 결과인데 네. 29대 0으로 스리랑카 팀이 골도 못 넣었어요? 한 점도 못 내고 이 완패한 이런 경기였습니다. 네. 어이없이 끝나버린 처참한 경기 결과. 그들의 경기는 이랬습니다. 볼을 향해 거침없이 들어오는 강슛. 상대는 세계 최강 독일입니다. 29대 0. 결국 한 점도 내지 못한 채 경기는 끝나버렸지만 그들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는데요. 밤낮으로 연습에 연습을 이어간 스리랑카 팀. 절치부심 맹훈련으로 다시 선 두 번째 경기장. 과연 이번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패스 실력은 좀 나아진 것 같긴 한데 그 순간 골대로 조용히 들어가는 공. 이게 웬일입니까? 흘려버린 공이 독일팀 골라인 안으로 들어가는군요. 이렇게 소중한 1점을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32대 1. 스리랑카 팀 역시 참패군요. 그 한 골 넣고 얼마나 좋아했을까? 예, 그래서 그들의 그 스포츠 정신과 뭐 도전 정신에 뭐 감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좀 응원을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세 번째 경기에서 좀 문제가 생겼어요. 왜요? 왜냐하면 이 스리랑카 핸드볼 팀이 종족을 감춰버렸습니다. 아이고야. 네? 어디 갔어요? 물론 코치들까지도 모두 증발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독일 핸드볼 협회에서 이 수습을 해봤더니 어이없게도 이 스리랑카에는 핸드볼 팀이 없답니다. 그 미립국을 시도한 그 스리랑카의 미립국 시도자들이었던 겁니다. 어머머.
그래서 이 가짜 이 팀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이렇게 연습을 하고 오, 세상에. 또 클럽과 경기를 하면서 치르면서 이 도망갈 타이밍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것이죠. 스리랑카 핸드볼 팀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하나는 고국을 떠나 독일에서 일을 하고 싶었던 두 주인공 스탠리와 마노즈. 하지만 현실은 잔혹하게도 비자 발급에 매번 실패하게 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독일에서 개최되는 핸드볼 대회 소식을 접하고 선수로 뛸 사람들을 급조하게 되는 두 사람. 이렇게 만들어진 핸드볼 팀은 천신만고 끝에 독일로 향하게 되고, 그렇게 독일 클럽과 경기를 치른 스리랑카 핸드볼 팀은 결국 사기극으로 마무리됐지만 그들의 노력과 투지만큼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림픽에 우승을 하고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따고 동메달을 딸 때마다, 그리고 영화가 나올 때 정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거든요. 네. 하지만 그 시간이 또 지나고 나면 또 약간은 소외되는 종목이 되곤 하는데, 맞아요. 정말 유럽처럼 이렇게 챔피언스 리그처럼 이렇게 좀 리그도 좀 활성화가 되고 외국 선수들하고도 이렇게 붙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들 열광할 수 있는 그런 리그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핸드볼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본 시간이었는데요. 어떠셨나요? 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참 이런 자리가 사실 낯설고 좀 힘든 자리인데요. 오늘 많은 핸드볼 이야기를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많이 느끼고 또 배우고 갑니다. 그리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이제 핸드볼 발전을 위해서 좀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회째 출연이었는데 오늘 핸드볼 이야기 어떠셨나요? 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재미있었고요. 특히 이 유익한 그런 핸드볼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었던 것에 대한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종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